경찰 오기 전에 치워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인생 다 망할 거야. 빗소리를 찢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피투성이인 저를 치워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금방 사람 불러올게요.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그 말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 기대선 저를 어두운 갓길로 밀쳐내고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끼익하고 쇳소리와 함께 잠기는 차 문소리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정하게 멀어져가는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비극에는 전조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끔찍한 밤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 서서 갈비찜이며 잡채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염없이 만들었지요. 냄비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이 마치 제 들뜬 마음 같았습니다. 어이구, 박여사, 아들네 집에 임금님 수라상이라도 해바치나 봐. 옆집 정우 엄마가 잠깐 들러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보란듯이 말했지요. 수라상은 무슨, 우리 아들 이번에 부장검사 승진 심사 들어갔잖아. 기운 내라고 특식해가는 거지.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를 자부심이 한껏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혁? 제 인생의 이유이자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 앉아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사시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지요. 그 눈물이 제 고단했던 젊은 날을 전부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제 부장검사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며느리 유라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걸 다 뭐하러 해오셨어요? 시켜 먹으면 편한데. 제 손에 들린 보따리들을 보며 유라는 고맙다는 말 대신 타박부터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가시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그저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사 먹는 게 우리 아들한테 해주는 엄마 밥만 하겠니? 우리 민혁이 이거 먹고 힘내서 꼭 부장검사 돼야지.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부담 주는 말씀은 민혁 씨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부담이라니. 어미가 자식 잘 되라고 응원하는 것이 어찌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좋은 날에 아들 기분 망칠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마침 퇴근한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아들 얼굴에 낮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어서 와서 밥 먹자.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유라는 그런 저희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따랐지요. 식탁은 제가 해온 음식들로 잔치상처럼 차려졌습니다. 아들은 정말 복스럽게도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입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할 수 있고 말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껏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라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참 여보. 아까 김 의원님 사모님한테 연락 왔던데. 주말에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자고. 당신 승진에 도움될 만한 분들 많이 오신다던데 시간 비워두는 게 좋겠어요. 아들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런 자리 다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여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두는 게 좋지. 유라는 끈질기게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며느리도 저렇게 애쓰는구나 싶으면서도 어쩐지 그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는 성공은 묵묵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아 얻어내는 정직한 것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려는데 베란다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들으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네네. 그럼요. 그럼 그날 거기서 뵙겠습니다. 대신 약속한 건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회장님. 회장님? 대체 어떤 회장님이기에 대한민국 검사인 제 아들이 쩔쩔매는 것일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베란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습니까? 아들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다. 과일 좀 내오려고. 통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습니다. 아, 네. 그냥 업무 전화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평생을 법과 원칙만 보고 살아온 아들이야. 분명 내가 헛들은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을요.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식이나 하자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그날의 불안감은 그저 늙은 어미의 노파심이었으리라 안심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꿈자리가 유난히 뒤숭숭했지만 아들의 밝은 목소리 한 번에 저는 모든 것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부질없는 걱정을 한단 말인가. 내 아들 민혁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본 내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바르고 정의로운 아이인데 어미가 되어 자식을 굳건히 믿어주지 못하면 대체 이 세상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채근하며 며칠 만에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유라가 언젠가 사준 가격표를 보고는 기겁해서 장롱 속에 모셔만 두었던 비싼 코트도 큰맘 먹고 꺼내 입었지요. 오늘은 내 아들이 한턱 내는 아주 좋은 날이니까요. 약속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은 입구부터가 번쩍번쩍해서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가득한 메뉴판을 앞에 두고 쩔쩔매는 제 모습을 아들은
부디 눈치채지 못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여기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습니다. 마음껏 고르세요. 아들은 메뉴판을 제 쪽으로 쓱 밀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유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지요. 어머니는 이런데 음식 입에 안 맞으실 텐데요. 전에 모시고 왔을 때도 거의 다 남기셨잖아요. 그냥 민혁 씨가 알아서 시켜요. 괜히 어머니가 시켰다가 입에도 못 대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뾰족한 가시가 달린 그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은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았고 어설픈 포크질은 자꾸만 접시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촌스럽고 부족한 티를 내면 행여나 내 아들의 체면이 깎일까 봐서요. 그래, 아들이 시켜주렴.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는다. 우리 민혁이가 사주는 건데 뭔들 맛이 없겠니? 너희 젊은 사람들 먹고 싶은 걸로 시키려무나.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라와 자기들이 먹을 음식들을 아주 능숙한 발음으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내내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골프 약속이니 주식 이야기니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도무지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지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저는 마치 값비싼 장식장 안에 놓인 낡은 인형처럼 그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푹신한 차의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조수석에 앉아 뭐가 그리 바쁜지 연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 안의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목소리는 중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강 검사, 약속한 물건은 잘 챙겼나? 순간 며칠 전 아들의 집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통화가 망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지금 안전하게 이동 중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껏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처리 깔끔하게 하고 물건은 내일 오전에 말한 장소로 차질 없이 가져오게.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자네가 원하는 자리 내가 힘써주지.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짧은 통화가 끝나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유라였습니다. 여보, 물건은 확실하게 챙긴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알아. 트렁크에 잘 넣어뒀으니까 걱정 마. 물건이라니. 대체 무슨 물건이기에 저둘이 저토록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창밖의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자. 어미가 되어 자꾸 자식을 의심하면 못 쓴다. 괜한 것에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저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이마를 앞 좌석과 옆 유리창에 번갈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이마에서 뜨끈하고 비릿한 무언가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제기랄. 아들이 거친 소리를 내뱉으며
급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뒤따라오던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아들의 차를 들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번쩍이던 새 차의 뒷부분이 흉하게 찌그러지고 말았지요. 여보, 당신 괜찮아? 아들은 비명을 지르는 유라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난 괜찮아. 근데 어머니는 피가. 유라의 말에 아들은 그제야 거울을 통해 뒷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세상에, 이마에서 피가. 그때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반쯤 열린 트렁크 문이 덜컹거리더니 안에 있던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이 도로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닫히지 않았던 가방의 지퍼가 터지면서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지폐 다발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 오는 아스팔트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들과 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저 돈 어떡해. 저게 지금 다 쏟아졌잖아. 유라가 거의 울부짖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허둥지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저기 사모님은 피를 많이 다치셨어요? 우선 경찰부터 부르고 119에 신고를 경찰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에게는 벼락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공포와 절망으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유라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경찰을 부른다는데 어떡해. 저 돈은 어떡하고. 당신 인생 다 망치게 생겼잖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트럭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민혁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제가 함정수사 중이던 사건 현장입니다. 저 돈은 범죄 증거물이고 저분은 증인을 보호하려다 다친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찰을 부르면 내 수사를 망치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마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도 잊은 채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흐릿한 악몽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얼른 치워야 돼. 안 그러면 당신 인생 다 망할 거야. 빗소리를 찢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피투성이인 저를 치워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트럭 기사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병원으로 모실 겁니다. 당신은 못 볼 것을 본 거요. 오늘 일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당장 떠나시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소? 괜히 엮여서 인생 복잡해지기 싫으면 쥐 죽은 듯이 사라지란 말이요.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금방 사람 불러올게요. 제 평생의 자랑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은 그 말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어두운 갓길로 매정하게 밀쳐내고는 그대로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녀가 안 돼, 엄마 좀 나 좀 봐라, 아들아. 제 애원은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도로 위에 흩어진 돈 다발을 미친 사람처럼 주워 담았습니다. 당황한 트럭 기사는 그 자리를 떠나며 어르신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시라고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돈 가방을 챙겨 뒷좌석에 던져 넣은 아들은 단 한 번도 피 흘리는 어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끼익하고
쇳소리와 함께 잠기는 차 문소리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매정하게 멀어져가는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으로 들어가 시야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 본 걸 거야. 저건 내 아들이 아니야. 저렇게 무섭고 낯선 괴물이 내 아들일 리가 없어. 점점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며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녀가 그것이 그 끔찍한 밤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을 하염없이 헤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는 감각도 찢어진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비릿함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 내 평생의 자랑, 내 아들 민혁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걸까? 아니, 마지막으로 본 내 아들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니었지. 그 얼굴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결처럼 아주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박정숙, 정신 좀 차려봐, 이 사람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거짓말처럼 주변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 귓가를 맴도는 기계음, 그리고 온몸을 옥죄는 듯한 극심한 통증까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 보인 것은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지? 민혁이는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와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제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를 부축해주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김태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설적인 강력계 형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지요. 태진 오라버니?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의사 양반, 여기 환자 깨어났소. 태진 오라버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간 뒤에야 저는 오라버니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약주 한잔하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갓길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뻔했다고 의사가 그러더구나. 대체 어쩌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야. 뺑소니라도 당한 게냐? 뺑소니라는 말에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쾅하던 굉음, 쏟아지던 돈다발, 그리고 피 흘리는 저를 두고 매정하게 떠나던 아들의 뒷모습. 아, 그래. 사고가 났었지. 그런데 왜 내가 여기에 혼자 있는 거지? 민혁이와 유라는 어디에 있는 거야? 오라버니, 제 아들은요? 우리 민혁이는 어디 있습니까? 며느라기는요?
같이 있었는데 그 애들도 다쳤을 텐데.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그 애들도 저처럼 어디 병원에 누워 있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태진 오라버니는 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제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줄 뿐이었습니다. 일단은 몸부터 추스르게. 자네 아들은 내가 연락해놨으니 곧 올게야.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지만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울어주겠지.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그 애가 그럴 리 없어. 분명 나를 병원으로 옮기려다 무슨 사정이 생겼을 거야.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녀가 나다. 엄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아들이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들은 걱정했다는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안도감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나 병원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날 밤에. 병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요. 저는 애써 서운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좀 다쳤는데 괜찮아. 너는 괜찮니? 새아가는? 그날 같이 있었잖아.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잠깐 놀랐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쩌다가 병원까지 가시게 된 겁니까? 아들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다가 병원까지 가게 됐냐니. 내가 피 흘리는 나를 길에 버리고 갔잖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미녀가 여기 어느 병원인지 알려줄 테니 와줄 수 있겠니? 얼굴 좀 보자, 아들. 아들이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재판 준비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만 끝나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내한테 말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재판 준비 때문에 올 수가 없다니. 그 어떤 재판이 어미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힘없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안정이 필요하시니 푹 쉬고 계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하고 울리는 단절음이 마치 제 심장이 멈추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뭔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제 모습을 태진 오라버니는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링거병을 갈아주러 온 간호사가 나가자 조용히 제게 다가와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거라도 좀 먹게.
속이 든든해야 기운도 차리는 법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민혁이가 이상해요. 제가 아는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태진 오라버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사람이 살다 보면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자네를 발견했을 때 말이야. 주변이 좀 이상했어. 사고가 난 차는 보이지 않고 자네만 덩그러니 쓰러져 있었지. 그리고 저 멀리 급하게 사라지는 차 한 대가 있었어. 비 오는 밤이라 번호판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아주 익숙한 차종이었지. 오라버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차종이 혹시 제 아들 차였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추측이 이제는 서서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대체 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링거액이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필요한 것 없냐는 형식적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흩어지던 돈다발, 그리고 당신 인생 다 망할 거야라던 며느리의 비명. 그 돈, 대체 그 돈이 무엇이기에 제 아들은 피 흘리는 어미마저 외면해야만 했던 걸까요? 의심의 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덩굴이 되어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직접 모시러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시러 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놓아버려야 했습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던 검사 아들이 행여나 초라한 어미를 모시는 모습이 남들 눈에 띌까 두려웠던 것이겠지요. 태진 오라버니의 부축을 받아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오자 며칠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도 집안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검사로 임용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던 이 집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 속에서 말끔하게 법복을 차려입은 민혁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대체 왜 그랬니? 엄마한테 말해다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나를 거기에 버려두고 가야만 했는지 엄마는 아무래도 좋으니 내 입으로 직접 말해다오. 사진 속 아들에게 말을 걸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이건 끔찍한 악몽일 뿐이라고 문을 열고 아들이 들어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며 제 손을 잡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부질없는 기대를 저는 끝끝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태진 오라버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과 함께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가 빈속에 울기만 하면 속 버린다.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 그는 제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저 이제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자 태진 오라버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거다. 이걸 보고 나면 아마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게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진실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해. 그래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 그는 품에서 작은 태블릿 기기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가져왔던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좀 알아봤다. 그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CCTV 영상이야. 그리고 이건 그 영상을 확대한 사진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가 쏟아지는 익숙한 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고가 나고 아들의 차가 갓길에 멈춰선 후 트럭 기사가 황급히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흩어진 돈다발을 허둥지둥 줍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차에 기대앉은 제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저를 갓길에 아무렇게나 밀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돈 가방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제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끔찍한 악몽이 눈앞에서 차가운 현실이 되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태진 오라버니가 건넨 사진 속에는 그 순간이 더욱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돈다발을 보며 경악하는 며느리의 얼굴, 피 흘리는 저를 밀쳐내는 아들의 잔인한 표정, 그리고 백미러에 비친 저를 확인하는 그의 차가운 눈빛까지. 이게 정말 내 아들이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려.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내 세상이, 내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 이부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진 오라버니가 제 머리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정수가?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액자를 내려 그 안에 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 내 삶의 이유, 내 전부였던 존재. 오라버니,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를 버리고 간 것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얼굴이 조각조각 나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내 아들 강민혁이는 이미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속의 저것은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추악한 괴물일 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들을 내려다보는 제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를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냉혹한 복수심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되어 괴물을 키웠으니 그 뒷감당도 마땅히 제 손으로 해야지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태진 오라버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도와주십시오. 저 괴물이 훔쳐간 내 아들의 이름과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거두어 와야겠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저는 기꺼이 치를 겁니다. 제 눈빛을 본 태진 오라버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저와 같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껍데기를 쓴 괴물을 심판할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처절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어미의 손으로 자식을 거두는 것만큼 끔찍한 비극은 없다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분노가 제 안의 모든 눈물을 남김없이 증발시켜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 저 괴물을 심판하고 빼앗긴 내 아들의 이름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어미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진 오라버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핏발이 선 제 눈을 보며 오라버니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수가 정말 괜찮겠느냐? 그놈은 그래도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이다. 복수는 날 선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는 동시에 쥐고 있는 내 손도 반드시 베이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깊은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제 손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칼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추악한 괴물을 제 손으로 단죄하지 않고서는 제가 먼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간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진짜 내 아들 민혁이에게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오라버니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왕년에 범인들을 취조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와 입을 열었죠. 그래, 내 결심이 그렇다면 나도 돕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저놈은 보통 상대가 아니야. 현직 검사다. 법을 자기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는 놈이야.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우리가 되려 당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라버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저는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그날 밤의 진실부터 완벽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 돈 가방의 출처.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야. 내 짐작이 맞다면 그건 단순한 용돈 수준의 돈이 아닐 게다. 내 아들, 아니 강민혁 검사의 목숨줄과도 같은 아주 더러운 검은 돈일 확률이 높아. 그는 탁자 위에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였지요. 강민혁 검사가 유기치상 혐의만으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게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황이 없었다며 빠져나가려 하겠지. 하지만 뇌물수수는 이야기가 다르다. 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그걸로 끝이다. 우리는 바로 그걸 노려야만 해. 하지만 증거가 그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게야. 오라버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김태진이다. 최 반장, 지금 나 좀 볼 수 있나?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1시간 뒤 저희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태진 오라버니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최 반장, 이쪽은 내 오랜 동생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는 자네와 나, 그리고 여기 이 사람. 우리 셋만 아는 이야기여야 한다. 자네, 경찰 밥줄을 걸 수 있겠나? 오라버니의 비장한 말에 최 반장이라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라버니는 그에게 그날 밤의 CCTV 영상과 사진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최 반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강민혁 검사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이 사건 자네가 좀 맡아주게. 공식적인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닐세. 아무도 모르게 강 검사의 뒤를 밟아주게. 특히 그 돈의 출처. 그날 밤 통화했던 회장이라는 작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최 반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의 부탁이라면 제 모든 것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복수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내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 유라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그것, 유라가 허영심이 많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태진 오라버니의 도움을 받아 유라의 계정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계정은 온갖 명품과 화려한 일상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그리고 유독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눈을 멈췄죠. 유라가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보란 듯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뒤로 태산그룹 회장배 자선 골프 대회라는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산그룹.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내외가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님 사모님, 그리고 아들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며 말했던 회장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태산그룹 회장과 김 의원을 검색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기사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의 현 회장은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혹시. 저는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명절 때마다 두둑하게 챙겨드렸던 덕분인지 경비 아저씨는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동안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네,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요새도 많이 바쁜가 해서요. 말도 마십시오. 검사님 일이 보통 바쁩니까? 밤늦게 들어오셨다가 새벽같이 나가시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어디론가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주말에도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그걸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항상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워낙 비싸고 좋은 차라 제가 유심히 받았지요. 비싸고 좋은 차?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진 오라버니가 보았던 그 익숙한 차종. 며느리의 SNS에 등장했던 태상그룹. 아들의 통화 상대였던 회장님. 그리고 비싸고 좋은 검은 세단. 그날 이후 저는 주말 새벽 아들네 아파트 주차장 한 구석에 숨어 그 차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잠복했을까요? 마침내 주말 아침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그 검은 세단이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타나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그 차의 뒤를 쫓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외곽의 한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 호텔의 V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뒤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내 아들 강민혁이 신문에서 보았던 태상그룹 회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친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값비싼 골프채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의 영혼을 저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그날 밤 아스팔트 위에 쏟아졌던 그 더러운 돈다발이었을 테지요. 저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추악한 거래의 현장을 덮치고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반장님, 저입니다. 괴물이 사는 굴을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타는 복수심이 제 안의 모든 감정을 남김없이 잠식하고 있었죠. 이제 심판의 시간은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칼자루는 바로 이 어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극입니다, 어머님. 최 반장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 검사가 어머님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예전처럼 아들을 걱정하는 순진한 어머니를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증거를 모아 터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괴물이 되어버린 자식 앞에서 자애로운 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지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이 있는 그곳은 한때는 제게 자랑이자 긍지의 상징이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에 비친 그곳은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의 비서를 통해 연락하자 민혁이는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닌 귀찮음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시에 들이닥친 불청객을 대하는 태도였지요. 우리 아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나 걱정도 되고 해서 들렀다.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왔어.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좋아하는 장조림과 멸치볶음이 들어 있었죠. 아들은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들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습니까? 바빠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야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저는 그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일부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미녀가, 그날 밤 말이다.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니? 엄마가 어떻게 병원까지 가게 된 건지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것은 제가 그에게 던지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는 아주 희미하고 부질없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저도 정말 경황이 없어서 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유라도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렸고요. 저희도 한참을 찾다가 일단 유라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다음 날 바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고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요. 제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는 그 녀석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내가 얼마나 놀랐겠니? 엄마는 괜찮다.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로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유라야, 마침 잘 왔구나. 우리 민혁이 보러 왔다. 너도 고생이 많지? 어머니, 저희 남편 지금 승진 앞두고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녀는 제게서 민혁을 가로막아서며 마치 저를 병균 취급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보러 오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가뜩이나 말 많은 시기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드나드시면 남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동정이라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것. 그것은 제게 아픔이자 동시에 제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들의 앞길을 막는 흠이라도 된다는 듯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민혁이 마지못해 유라를 말렸지만 그의 표정은 유라의 말을 부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조하는 듯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앞길에 짐이 되는구나. 이 늙은 어미가 내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양이구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민혁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습니까? 아니다. 내 뜻이 뭔지 이제는 아주 잘 알겠다.
저는 그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어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 강민혁은 그날 밤 그 빗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괴물일 뿐이야. 그러니 잘 들어라. 이 어미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 내가 탐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련과 연민, 부질없는 모성애를 그곳에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미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 괴물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고 저는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과 의절을 고하고 나온 그날 이후 제 세상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해가 뜨고 지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지요. 제게 남은 시간은 오직 하나, 저 괴물을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남은 시간뿐이었습니다. 태진 오라버니와 최 반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최 반장은 자신의 목을 걸고 강민혁과 태상그룹 회장의 은밀한 접촉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호텔 VVIP 엘리베이터의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상그룹 회장의 비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몰래 빼돌린 강민혁에게 돈을 건네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비공식 접대 기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거 앞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질긴 미련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미의 천륜이라는 것이 이토록 지독한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는 그대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다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민혁아, 나다 엄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전화를 건 줄도 그 전화가 연결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며느리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냥 나눌 거예요? 저러다 밖에서 무슨 소리라도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김태진이랑 붙어 다니는 것부터가 찝찝해.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저는 숨을 죽인 채 휴대전화를 귀에 바싹 붙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요. 그날 밤 사고 났을 때가 기회였다고. 그때 아주 멀리 시골에 있는 요양원에 평생 못 나오게 보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괜히 망설여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야. 그놈의 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짐짝 취급하고 내가 없어지기까지 바랐다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진 오라버니가 연결해준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일이 터지면 강민혁 검사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남은 인생도 편치 못할 겁니다. 젊은 기자는 제 안위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자 양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요.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그날 밤 나는 이미 죽었소. 그러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세상에 전해주시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제 인생 전부를 걸고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들이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괴물로 변해갔는지.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모든 증거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기 바로 전날, 저는 태진 오라버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정수가 어디를 가겠다는 말이냐? 괴물이 사는 구례 심장부. 대검찰청으로 가겠습니다. 이 어미가 제 손으로 직접 저것들을 고발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사진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앞에는 이미 태진 오라버니와 연락을 받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카메라 앞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로 향해 제 신분을 밝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강민혁 검사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추악한 범죄를 직접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외침에 민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직원들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품에서 준비해온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기 내 아들 강민혁이 태상그룹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증거가 있소. 그리고 여기 그 죄를 덮기 위해 피 흘리는 어미를 길바닥에 버린 존속유기치상의 증거가 있소.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 위로 터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강민혁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는 법복을 입은 악마이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미마저 버린 페류나입니다. 이 어미가 하늘에 맹세코 저 악마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제 처절한 절규는 대검찰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태진 오라버니가 준비한 제 인터뷰 영상과 모든 증거 자료들이 모든 언론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저는 탈진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눈물을 흘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수라장이 된 주변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저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 그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직 검사, 뇌물수수 및 존속유기, 아들이 벌인 어머니의 피눈물 고발. 하루 종일 뉴스에서는 제 얼굴과 아들의 이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지요. 세상은 들끓었고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강민혁에 대한 감찰은 즉시 수사로 전환되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검찰의 칼날이 이제는 그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과 태상그룹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얼굴이 이제는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그릇처럼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요. 며느리 유라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그녀가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했던 상류층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화려한 인맥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지요. 그녀는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민혁 씨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선처를 구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처라니, 그 단어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피 흘리는 시어미를 길에 버리고 가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선처를 바랐을까요? 시간은 흘러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법정의 가장 뒷자리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은 그 몇 달 사이에 깡마르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뇌물은 대가성이 없는 선의의 후원금이었으며 어머니를 버린 것은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일 뿐이라고 항변했지요. 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공판일 재판장이 제게 증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피고인 강민혁의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괴물에게 자식을 잃은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은 가난한 어미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의 그 아들을 죽이고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더러운 돈을 받고 약자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어미마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짐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오늘 재판장님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는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다시는 저처럼 자식을 잃는 비통한 어미가 생기지 않도록 부디 엄중히 심판해 주십시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석의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민혁은 뇌물수수와 존속유기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15년이라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장검사 승진은커녕 그는 검사라는 이름마저 박탈당한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지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태진 오라버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이 잠들어 있는 작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선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이제야 당신 볼 낯이 서네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석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괴물로 변해버린 자식을 내 손으로 심판해야만 했던 비통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어미의 천륜까지,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태진 오라버니가 제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이제 다 잊고 내 인생을 살아라, 정수가. 그의 말처럼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아들을 잃은 어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아물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빗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그날의 기억이 저를 찾아와 괴롭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간 남편과 제 기억 속에 착했던 아들 민혁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꿋꿋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남겨진 마지막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일 테니까요. 찢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씩 끌어모아 저는 다시 아주 천천히 제 남은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씻을 수 없는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아들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어머니처럼 평생을 바친 믿음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욱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